알짜배기 옵션 다 빼놓고 죄 쓸모없는 것만 이것저것 모아서 겉멋만 부린 그냥 허세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가격표는 현대의 2019년형 소나타 센시어스 1.6 터보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 트림입니다. 2,489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60마력의 20토크로 심장병 수준이라 불리던 2.0 엔진이 180마력의 27토크인 1.6 터보 엔진으로 변경됩니다. 더 중요한 건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이 1500rpm부터 나옵니다. 조금만 밟아도 힘이 최대 토크의 힘으로 쭉쭉 나와준다는 뜻이죠. 거기에 CVVD 기술이 들어간 엔진이기 때문에 고속주행 시 애킨슨 사이클 엔진처럼 연비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연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2.0 엔진 연비가 13.3인데 비해 센시어스 1.6 터보의 연비는 13.7입니다. 이게 지금 터보 엔진 연비가 더 좋죠. 거기에 2.0에선 6단 자동 변속기였던 것이 센시어스에서는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뀝니다. 이것만으로도 2.0을 버리고 1.6 터보로 올만하죠. 다단 변속기가 연비에서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가속감에서도 훨씬 뛰어납니다. 물론 현대의 8단 자동 변속기에 대한 내구성이 걱정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6단 자동 변속기보단 8단 자동 변속기가 훨씬 낫습니다. 가솔린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ISG 공회전 제한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솔린 엔진이 조용하다고 해도 정차 시에는 핸들이나 시트로 진동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ISG 기능이 있다면 정차 시에 시동을 꺼주니까 소음 진동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1.6 터보 엔진을 넣어주면서 정말 욕먹기 싫었나 봅니다. 드디어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원래 RMDPS가 현대차의 경우 상급 차량 이상에만 들어가는 옵션인데요. CMDPS의 경우 파워 스티어링의 모터 위치가 운전자와 가까운 핸들 쪽에 있지만 RMDPS는 차량의 랩핀니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R이 붙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RMDPS나 CMDPS나 딱히 큰 차이를 느끼진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고속주행을 하기 시작하면 RMDPS 쪽이 뭔가 쫀쫀한 느낌이 분명히 들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단박에 알아채지는 못하고요. RMDPS로 한참 운전하다가 CMDPS인 차량을 타보면 바로 느껴지긴 합니다. 이게 뭔가 CMDPS를 운전할 수 없는 몸이 된 느낌이랄까? 뭐 그런 거죠. 느낌적인 느낌. 아시겠죠? 전자식 변속 버튼은 일단 센터 콘솔의 공간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매우 반길만한 옵션입니다. 더 이상 기어봉이 쏙 하고 튀어나와 있지 않으니까 좋죠. 처음엔 기어 변속이 좀 어색할지 몰라도 몇 번 쓰다 보면 이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요즘 현대차 추세가 전방 충돌 보조와 차로 이탈 보조 정도는 기본 트림부터 장착됩니다. 특히 차로 이탈 보조의 경우 완만한 코너 주행 시 차가 알아서 핸들을 살살 틀어주니까 좋고요. 잠시 두 손을 핸들에서 놓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버튼식 변속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도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사용 빈도가 다르긴 하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운전할 때 만지작거리면 왠지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하이빔 보조의 경우 주행 환경에 맞춰서 자동으로 하이빔을 켜주는 기능입니다.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국도를 운행할 때 유용한 기능인데요. 하이빔을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반대편에 차가 있는 경우나 가로등이 있는 경우 전방에 빛이 좀 있다 싶으면 바로 꺼집니다. 그래서 별 걱정 없이 하이빔 오토로 틀고 다니셔도 타인에게 방해될 일은 없습니다.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의 경우 이전에는 반드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만 작동하였는데 소나타의 경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필요 없이 오토홀드로 정차할 경우 전방 차량이 출발하면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호 정차 시에 스마트폰 보다가 앞차 출발 놓쳐서 뒷차에게 민폐 끼칠 일은 없어지겠죠? 2.0 스마트 등급에선 일반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기본이었는데 센시어스의 경우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들어옵니다. 센시어스는 어설픈 눈매로 팔지 않겠다는 현대의 의지가 보이죠. MFR 타입은 요즘 보이는 셀토스나 아이오닉 같은 반사식 헤드램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LED 헤드램프가 광량도 광량이지만 시인성에서 확실히 뛰어납니다. 자기가 밤눈이 좀 어둡다 싶으신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도 LED 헤드램프가 좋겠죠. 사이드 미러는 기본 LED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물기가 금방 마르라고 열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유리 각도 조절과 접히는 건 역시 전동으로 가능합니다. 이중 접합 차압유리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중 접합 차압유리만큼 소음 차단에 탁월한 옵션이 없습니다. 엔간한 방음으로도 효과 못 보는 거 이중 접합 차압유리로는 확실히 볼 수 있죠.
시트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열선 기능이 추가됩니다. 겨울에 운전해보면 아시겠지만 온풍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엔진이 열받지 않는 이상 따뜻한 바람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럴 때 열선 시트가 톡톡히 역할을 해줍니다. 현대 기아차 열선 시트가 생각보다 엄청 뜨끈한 편이라 몸 지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꽤 마음에 드실 거예요. 2열로 공기를 직접 보내주는 에어벤트는 패밀리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옵션입니다. 이게 왜 있어야 하냐면 여름이나 겨울에 4인 가족이 차량에 탑승했을 경우 2열 에어벤트가 없다면 1열이야 송풍구가 많아서 금방 온도가 안정화되지만 뒷좌석의 경우에는 바람이 바로 오지 않기 때문에 1열보다 늦게 온도가 맞춰집니다. 거기에 1열에만 계속 온도를 맞추기 때문에 차량 내부의 공기가 균일하게 맞춰지지 않아요. 하지만 2열 에어벤트가 있다면 이런 문제 전부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이 아니더라도 뒷좌석에 아이나 어른을 태우는 패밀리카를 보시는 분은 반드시 2열 에어벤트 유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역시 써본 사람들은 다음차 구매 시 필수로 꼽는 옵션인데요. 신호가 많아서 정차를 반복하는 시내 운전에서 오토홀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옵션입니다. 스마트 트림 단점입니다. 계기판의 정보창이 3.5인치 모노 LCD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기본 트림부터 풀 LCD 계기판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 컬러 액정은 넣어줬어야죠. 일반 흑백 액정이나 컬러 액정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네, 아닙니다. 일단 보여지는 정보량이 있어서 흑백 액정은 좀 빈약한 부분이 있고요. 프레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난잡스럽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흑백 액정과 12.3인치 컬러 계기판 사이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옵션도 없어요. 소나타 계기판은 무조건 뭐 아니면 도인 상태입니다. 아이오닉이나 셀토스에서 쓰이는 7인치 컬러 액정이라는 타협점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운전석만 되고 조수석은 안 됩니다. 센시어스는 터보 엔진이라서 가족보다는 혼자 타는 사람이 많으니까 조수석까지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필요 없다고요? 아니죠. 2.0 엔진의 힘이 지금의 소나타에겐 부족하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차에 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소나타? 그거 옵션만 좋지 엔진이 별로인 차 아님? 이러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좋은데 힘이 부족한 소나타를 사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2.0이 아닌 1.6 터보 센시어스를 살 겁니다. 이건 스포티한 차를 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중형차다운 성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1.6을 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를 운전석만 끼워주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원가 절감입니다. 이왕 넣어주는 거 최소한 조수석까지는 끼워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어컨은 매뉴얼 에어컨입니다. 오토 에어컨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하시겠지만 집에서 쓰는 에어컨을 생각해보면 오토 에어컨이 아닌 에어컨이 없습니다. 집은 그나마 낫지 차의 경우 온도 조절하랴 운전하랴 하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은 더 하실 거예요. 물론 매뉴얼 에어컨이 몹쓸 정도는 아니지만 오토 에어컨에 비하면 편의성이 확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 차 가격에 스마트키까지 바라는 건 무리였을까요? 아니죠. 그런 게 어딨나요? 스마트키나 무선 폴딩키나 단가로 봤을 땐 거기서 거긴데 왜 굳이 폴딩 타입 리모컨 키를 넣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혼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폴딩키나 스마트키나 뭐 그게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남자들이야 대충 주머니 아무데나 키 놓고 다니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자동차 키를 가방에 놓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폴딩 키는 일일이 꺼내서 문 열어주고 꽂아서 시동 걸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닐 수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경우 가죽이 아닌 일반 우레탄 재질이기 때문에 손으로 잡았을 때 아주 미끌거리고 촉감도 완전 별로입니다. 애들 장난감 자동차 핸들 잡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안 봐도 엄청 별로겠죠. 통합 주행 모드 빠져 있습니다. 이거 하이브리드나 2.0에서 뺀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센시어스에서는 도대체 이거 왜 뺀 걸까요? 외장이 스포티하고 디자인이 잘 달리게 생겼는데 스포츠 모드를 고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차가 하라는 대로 운전해야 돼요. 아니 이런 걸 왜 도대체 빼고 파는 거죠? 마지막으로 센터 페시아에 LCD도 아니고 그냥 깡통 택시나 달려있을 법한 일반 모노 액정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광고에서 보는 그 멋진 센터 페시아는 스마트에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2,705만원이고요. 스마트 대비 216만원 올랐습니다. 가죽 스티어링의 경우 열선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겨울철 운전 시 열선 스티어링만큼 소중한 옵션이 없죠. 특히 추운 겨울에 히터를 가득 틀어도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스티어링 휠은 금방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잡고 있으면 손이 금방 녹습니다. 운전석 시트의 경우 전동식으로 시트가 변경되면서 럼버 스포트 기능도 같이 추가됩니다.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의 경우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 장거리 운전 시 허리가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이게 갈릴 정도로 정말 중요한
중요한 옵션인데요. 특히 허리 지지대의 깊이가 조절이 가능해야지만 개개인에 맞는 허리 받침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 지지대는 시트에서 매우 중요하죠. 스마트 키의 경우 여성분들에게 특히 편리한 옵션인데요. 여성분들의 경우 자동차 키를 주머니보다는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편이잖아요. 일반 폴딩 키라면 차문 열 때마다 일일이 가방에서 꺼내고 문 열고 시동 걸고 가방에 넣고 이러는 동작이 추가될 텐데, 스마트 키라면 그냥 가방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차문도 바로 열고 시동도 바로 걸면 되니까 편합니다. 스마트 트렁크의 경우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트렁크 뒤에 서 있으면 스프링 탄성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열리는 트렁크 기능을 말합니다. 마트에서 두 손 가득 장을 보았을 때 마땅히 스마트 키로 트렁크 열기 힘들 경우 유용한 옵션이죠. 일반 수동 타입의 룸미러가 전자식 룸미러로 바뀌고요. 하이패스도 같이 추가됩니다. 특히 이번 소나타 하이패스의 경우 룸미러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룸미러의 디자인이 매우 깔쌈하고 이쁘죠. 후방 카메라가 적용됩니다. 요즘 후방 카메라 없는 차가 없죠. 후방 카메라의 경우 차량 거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스티어링을 꺾는 대로 주차 라인이 이동까지 합니다. 처음엔 이 꺾이는 선이 맞나 안 맞나 싶었는데 좀 타다 보니까 정말 이게 꺾이는 위치 그대로 차가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적용되면 가장 좋은 점은 일단 깡통스러운 택시스러운 인테리어 디자인이 좀 하이테크해진다는 점이고요. 이것마저 없으면 정말 차가 없어 보이겠죠? 거기에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의 경우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가 이 액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무선으로 되진 않지만 스마트폰 충전한다 생각하고 선 연결하면 바로 작동하니까 내비 살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프리미엄 트림 단점입니다. 우선 운전석 시트에 전동 기능을 넣을 수 있다면 통풍 기능도 좀 같이 넣어줬으면 좋았는데 뭐 그런 건 없죠. 그래요, 뭐 통풍 시트는 돈 주고 넣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메모리 시트는 왜 안 넣어줬나요? 젊은 부부가 운전하는 차라면 요긴하게 쓰이는 메모리 시트는 프리미엄에선 돈 주고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뒷좌석은 엄청 추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방 주차 센서와 스마트 원격 주차 같은 옵션은 프리미엄 트림에선 돈 주고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입니다. 2,876만원이고요. 프리미엄 대비 171만원 올랐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전기술인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추가됩니다. 이건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옵션인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비 오는 날, 심지어 주차장에서 후방으로 출차할 때 근접해 오는 다른 차량을 감지하고 경고를 알려줍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차선 변경하는데 사각지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것 때문에 운전 피로도가 확 줄어듭니다. 후방 충돌 경고의 경우 후진으로 차를 뺄 때 작동하는 기능인데요. 후진 시에 후측방에서 차가 온다면 후방 카메라나 후방 시야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후측방 충돌 센서가 있다면 다가오는 차를 바로 알려주겠죠. 계기판에서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도 알려주기 때문에 꽤 믿음이 가는 옵션입니다. 안전 하차 보조의 경우 아이들이 뒤에서 오는 차 생각 안 하고 무작정 문을 여는 경우를 방지하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후측방 경고 장치가 들어가 있어야만 작동합니다. 사실 이 기능은 정말 안전에 도움이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웬만한 차에는 다 적용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통풍 시트의 경우 여름엔 필수인 옵션인데요.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동승자보다 운전으로 인해서 체온이 1도 정도 높아진다고 하죠. 그럴 때 에어컨만으로는 체온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통풍 시트는 시원한 것도 있지만 등과 엉덩이에 땀이 안 차게 도와주니까 쾌적함에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겨울 빼고는 다 통풍 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물론 땀이 많은 것도 있긴 하지만요. 2열 센터 암레스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뒷좌석의 편의성은 달라집니다. 일단 센터 암레스트가 있으면 몸을 기댈 수가 있으니까 장거리 탑승 시에 편하죠. 또한 컵홀더가 있으니까 뒷좌석에서 분유타는 아이 엄마에겐 정말 필수적인 옵션입니다. 전방 주차 센서 역시 첫 차로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에겐 꼭 필요한 옵션인데요. 괜히 돈 아끼겠다고 전방 주차 센서 안 넣었다가 괜히 앞범퍼라도 긁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돈이 더 나가겠죠. 또한 전방 주차 보조 센서의 경우 주차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 통과 시에도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차폭에 대한 감이 없다면 전방 주차 센서 켜고 그냥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옆에 바짝 붙었을 때 바로 센서가 알려주겠죠. 2열 수동 선커튼의 경우 2열에 아이들을 태우는 일이 많은 분들에겐 정말 활용도가 높은 옵션입니다. 특히 가을이나 겨울같이 해가 길게 들어오는 계절에는 아이들이 자다가도 들이치는 햇빛 때문에 잠이 깨거든요. 그럴 때 2열 수동 선커튼이 있다면 차양막으로 햇빛을 가려주니까 이거 꽤 좋습니다. 이거 싸제로 따로 달기도 어렵고 연예인 차처럼 커튼을 치자니 그건 또 거추장스럽죠. 순정이 가장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전동식 뒷면 유리 커튼의 경우 뒤에서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여름에 유용한 옵션입니다. 요즘 차들이 쿠페형 스타일로 변하면서 뒷유리도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추세죠. 그래서인지 뒷유리로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면 아무리 에어컨을 세게 틀어도 뒷좌석은 금방 후끈해집니다. 그럴 때 뒷면 유리 커튼을 쳐주면 직사로 들어오는 해를 막아주기 때문에 좀 낫죠. 보통은
보통은 그랜저급이나 가야 달아주던 옵션인데 소나타에서 이걸 보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오토 에어컨만 되는 게 아니라 운전석, 조수석 따로 온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수석 사람을 위해서 온도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쪽으로 서로 다른 온도의 바람이 나오게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패밀리 단점입니다. 패밀리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부부가 운전하는 차에 반드시 필요한 메모리 시트 기능은 왜 빠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운전석은 이미 전동 시트인 상황이죠. 근데 메모리 시트를 왜 안 넣어줄까요? 거기에 내비게이션은 오직 미러링으로만 사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식 내비게이션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패밀리는 옵션 자체만 놓고 보면 뭐 딱히 아쉬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눈이 즐거워지는 고급 옵션들은 돈 주고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을 못 넣느냐고요? 12.3인치 풀 LCD 계기판, 앰비언트 무드램프, 서라운드 뷰 같은 고급 옵션들은 지금 여기선 돈 주고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아쉽죠?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입니다. 3,073만원이고요. 프리미엄 대비 368만원 올랐습니다. 계기판이 풀 LCD 계기판으로 바뀝니다. 지금 현대에선 그랜저도 펠리시에드도 풀 LCD 계기판이 아닌데 무려 소나타가 풀 LCD 계기판입니다. 제대로 확상을 해버리죠. 앰비언트 무드램프의 경우 무조건 프리미엄 밀레니얼 이상부터 들어가는 옵션인데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야간에 보면 꽤 멋진 옵션입니다. 은은하게 LED 라인으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죠. 이거 싸제로 하면 은근히 티가 많이 나고요. 꼭 순정으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트 역시 인조 가죽에서 천연 가죽으로 바뀌고요. 제가 아쉬워했던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드디어 적용됩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의 경우 부부가 운전하는 차라면 유용하게 쓰이는 옵션입니다. 버튼 하나로 운전석 시트 조절뿐만 아니라 사이드미러의 각도까지 조절되니까요. 부부가 운전하는 차라면 이거 한번 꼭 확인해보세요. 이번에 현대에서 제대로 밀어주고 있는 현대 디지털 키는 스마트폰이 하나의 스마트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의 NFC 기능으로 차문을 열고 스마트폰 충전 시스템에 스마트폰을 올리면 시동까지 걸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차키를 챙기는 시대는 끝나고 있다는 뜻이죠. 레인 센서는 앞유리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카메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와이퍼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 단점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프리미엄 패밀리보다 200만원이나 비싼 트림이 맞나요? 알짜배기 옵션 다 빼놓고 죄 쓸모없는 것만 이것저것 모아서 겉멋만 부린 그냥 허세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이게 프리미엄 패밀리의 옵션이 그대로 계승되었으면은 이 가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여전히 빠져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돈 주고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스퍼레이션 트림입니다. 3,367만원이고요. 프리미엄 대비 491만원 올랐습니다. 산타페에서 나중에 보여줘서 엄청 욕먹었던 그 트림 바로 인스퍼레이션입니다. 하지만 인스퍼레이션이 고민할 것 없이 웬만한 옵션들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 고민하는 거 지치신 분들은 그냥 인스퍼레이션 사시면 되겠죠. 인스퍼레이션은 밀레니얼에서 아쉬웠던 패밀리 옵션들 일단 기본으로 싹 다 들어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전방의 레이더 센서를 사용해서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인데요. 전방 차량과의 거리는 4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이 정체길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요. 차가 알아서 가다서다를 하니까 운전자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경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내비게이션, 차로 유지 보조 조합으로 활성화되는 능동 주행 보조 기능인데요. 고속도로에 올라가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 일반 국도와는 다르게 HDA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HDA가 작동하게 되면 현재 주행하는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바로 인식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110km 속도 제한인 도로에서 140, 150으로 크루즈 컨트롤 주행을 한다고 해도 과속 단속 카메라가 나오는 순간 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110km 단속이면 109km, 100km 단속이면 99km 이런 식으로 속도를 줄여요. 과속 단속 카메라뿐만 아니라 구간 단속 구간도 인식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 과속박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차가 운전을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감시하시면 돼요. 풀 LED 헤드램프가 한 번 더 나오네요. 근데 이게 사실 4구짜리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입니다. 이 4구짜리 LED 헤드램프는 인스퍼레이션에만 들어가 있어요. 가죽 시트가 나파 가죽으로 바뀌는데 확실히 나파 가죽 시트가 가죽 질감이 좋긴 하더라고요. 내장 재질에 중점을 두는 분이라면 꼭 잊지 말고 나파 가죽으로 가야 됩니다.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의 경우 조수석의 시트를 운전자가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동승자가 잠들었을 경우 릴렉스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시트가 눕는 포지션으로 바뀝니다. 또한 조수석이 아니라 조수석 뒷자리에 사람이 탔을 경우 상석을 만들어줄 때 운전자가 워크인 스위치로 조수석을 당기면 되니까 이것도 꽤 편하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의 경우 넥소 이후에
소나타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제네시스에도 없죠. 좁은 공간에 주차해놓은 차를 꺼낼 때 운전자가 비집고 들어갈 필요 없이 스마트 키에 있는 버튼으로 차를 앞뒤로 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앞뒤로밖에 움직일 수 없긴 하지만 그것만 해도 뭐 어딘가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에 대해 먼저 말해볼 텐데 10.25인치 내비게이션은 넓은 곳도 좋지만 3분할로 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장점입니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은 좌측에 크게 지도를 띄워놓고 나머지 우측 공간에 미디어 탭을 띄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보가 많죠. 이제까진 크레린이 액튠이 하면서 정품 오디오 대비 아주 조금 좋아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오디오를 몇십만 원이나 주고 팔았는데 소나타의 경우 보스 오디오를 넣어주면서 스피커의 개수도 6개에서 12개로 늘어납니다. 저는 솔직히 자동차 오디오는 보스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블루링크의 경우 5년 무료 이용이 가능한 기능인데요.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미리 차량의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 기능은 차량에 미리 목적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얼마나 편하냐면 옛날 같으면 차에 타서 내비 켜고 목적지 입력하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한 다음에 목적지 설정하고 그 다음 출발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블루링크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미리 검색한 위치를 차에다 보내놓고 나중에 차에 탑승하자마자 바로 팝업으로 뜨는 목적지 설정하고 바로 출발하면 됩니다. 인스퍼레이션 단점입니다. 인스퍼레이션 좀 왔으면 완전 풀업인 줄 알았죠? 네, 아닙니다. 안타깝게 돈 주고 넣어야 될 옵션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특히 헤드업 디스플레이 빠져있는데요. 서라운드뷰 모니터까지 옵션으로 뺀 건 이해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옵션으로 따로 빼놓은 거는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